그녀는 폰의 숙소에 들어서자마자 찌는 듯한 더위와 함께 좁고 답답한 공기의 무게를 느꼈다. 작은 방 안은 어둡고 창문 하나 없이 사람들의 숨소리와 땀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방 안을 둘러보며 당황했다. 바닥에 널린 얇은 매트리스 몇 개와 깨진 플라스틱 의자 하나가 전부였다. 각종 짐들이 구석에 쌓여 있고 벽은 습기로 인해 군데군데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 여기가 내가 사는 곳이야. 그녀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 채 폰에게 물었다. 폰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가 내가 머무는 곳이야.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좁지? 그녀는 잠시 말을 잃었다. 이건 자신이 상상했던 한국에서의 생활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폰, 여기에 몇 명이 같이 지내고 있는 거야? 폰은 창밖을 힐끗 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지금 8명. 다들 태국에서 왔어. 우리 같은 처지인 사람들이지. 그녀는 매트리스 위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모두 초췌한 얼굴을 하고 있었고 눈에는 피로와 불안이 서려 있었다. 이곳에 모인 모두가 같은 현실을 살고 있었다. 불법 체류자의 삶,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단속의 공포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견디는 것이다. 폰은 그녀 옆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다.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해. 경찰이 언제 단속을 나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밖에 나갈 때는 항상 그룹으로 움직여. 혼자 다니다가 걸리면 큰일이야. 그녀는 숨이 막힐 듯 답답해졌다. 그럼 일자리는 어떻게 구해? 폰은 어두운 표정으로 말했다. 여기서 일자리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아. 불법 체류자라 합법적으로는 일할 수 없으니까. 브로커들이 우리에게 일자리를 소개해주지만 그들도 믿을 수 없어. 일한 만큼 돈을 제대로 주지도 않고 사장들이 월급을 떼먹어도 항의할 수 없어.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없으니까. 그녀는 눈앞이 아찔해졌다. 브로커들이 돈을 떼먹는다고? 그럼 도망칠 수 없잖아. 폰은 쓴웃음을 지었다. 맞아. 도망쳐도 갈 곳이 없어. 이 사람들이나 나처럼 불법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아무 보호도 없으니까. 브로커들이 우리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어. 우리가 경찰에 신고할 수 없다는 걸 말이야. 방 구석에서 한 남자가 갑자기 기침을 시작했다. 그 소리는 방 안에 울려 퍼지며 공기를 더 무겁게 만들었다. 폰은 그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저 사람도 병이 나기 시작했어. 우리 중 일부는 병원에 갈 엄두도 못 내. 불법 체류자는 병원에 가면 바로 경찰에 신고되거든. 그녀는 공포와 슬픔이 뒤섞인 채 말을 잇지 못했다. 이곳에서의 삶은 상상보다 훨씬 더 처참했다. 한국에 오면 뭔가 달라질 거라 기대했지만 폰과 그가 함께 사는 사람들은 매일같이 공포와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었다. 폰은 한숨을 쉬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여기선 항상 불안해. 언제 붙잡혀서 추방당할지 몰라.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 누구도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아. 우리는 그저 잊혀진 사람들이지. 그녀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떨궜다.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은 꿈이 아닌 악몽일 수 있다는 사실이 무겁게 다가왔다. 한국에서 지내는 불법 체류자의 삶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초원 나쁜 공항 끝자락에 서 있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제 이름은 사비트리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알던 모든 걸 뒤로하고 떠나려는 중이에요. 주위에 붐비는 공항은 마치 완전히 다른 세상 같았어요. 사람들은 캐리어를 끌고 바쁘게 지나가고 공항 여기저기서 커피랑 튀긴 음식 냄새가 풍겼죠. 하지만 전 그 모든 걸 거의 신경 쓰지 않았어요. 머릿속은 온통 앞으로 다가올 여행 생각으로 가득했거든요. 제가 가는 곳은 한국이에요. 몇 달 전만 해도 이런 일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태국의 젊은 엔지니어가 한국으로 간다니. 솔직히 그동안 한국에 대해선 의심과 약간의 분노를 느껴왔는데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왜 그런지 설명할게요. 아버지의 사업이 망한 이후로 저는 이런저런 일을 해왔어요. 힘든 시기였죠. 가족이 고생하는 걸 지켜보는 것도 매일 깊어지는 엄마 얼굴에 걱정 주름도요. 그런데 한국에서 일할 기회가 생겼을 때 저로서는 그걸 잡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알다시피 최근 태국에서는 한국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왔거든요. TV에서도
신문에서도, SNS에서도요. 한국 사람들이 태국 노동자들을 나쁘게 대한다는 말도 있고, 공장에서 쫓겨나고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한다는 소식이 넘쳐났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신경이 안 쓰일 수가 없었죠. 제 절친 하이유는 특히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저희는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사이거든요. 하이유는 중국계 태국인인데 한국 기업들이 우리를 착취하려고만 한다고 늘 얘기했어요. 제가 방콕에 있는 단골 카페에서 그녀랑 앉아 있을 때였어요. 창문 너머로 매운 길거리 음식 냄새가 솔솔 들어오고 있었죠. 그때 그녀가 저한테 경고했어요. 사비트리, 그 사람들은 널 그냥 쓰다 버릴 거야. 절대 믿지 마. 라고요. 그 말을 떠올리며 저는 어깨에 맨 배낭끈을 다시 고쳐 맸어요. 가방이 참 무겁게 느껴졌어요. 마치 이런저런 걱정들이 다 들어있는 것처럼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가족이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엄마에게 이 일을 얘기했을 때 그녀의 안도하는 눈빛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나요. 몇 달 만에 엄마가 진심으로 미소를 짓는 걸 처음 봤거든요. 비행기 체크인 줄에서 기다리면서 집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북적이는 방콕 거리, 시장에서 나는 신선한 망고 냄새, 그리고 빠르게 지나가는 툭툭 소리들. 한국은 완전히 다를까요? 사람들이 저를 태국인이라고 경계할까요? 머리를 저으며 그런 생각들을 떨쳐내려 했어요. 긍정적인 면에 집중해야 했거든요. 이 일이 우리 가족의 삶을 바꿀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누가 알아요? 한국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만큼 나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줄이 앞으로 조금씩 움직였고 어느새 체크인 카운터 앞에 서 있었어요. 직원이 미소 지으며 여권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권을 건네는 순간 아버지 생각이 문득 스쳤어요. 사업이 망했을 때 우리 거실에 서 계시던 모습이요. 아버지는 완전히 패배한 것처럼 보였어요. 정말로 길을 잃은 사람처럼요. 그런데도 저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비트리, 넌 똑똑하고 강해. 내가 못 간 곳까지 넌 갈 수 있을 거야. 두려움에 발목 잡히지 마라. 그 말을 떠올리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새로운 결심이 생긴 것 같았어요. 그래요. 저도 무섭고 의심도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있었어요.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요. 제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서요.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제게 탑승권을 건네줬어요. 좋은 비행 되세요. 그녀가 말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에 쥔 티켓을 꼭 쥐었어요. 보안 검색대로 향하면서 마치 완전히 새로운 세상의 경계에 서 있는 기분이 들었어요. 한국아, 내가 간다. 준비됐든 안 됐든 이번 기회는 내가 만들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익숙한 공항 풍경을 한 번 더 바라본 뒤 저는 앞으로 나아갔어요. 한국에서 어떤 일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걸 마주할 준비는 되어 있었어요. 가족을 위해서, 제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서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제가 알지 못하는 세계로 내딛는 첫걸음이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인천국제공항에 들어서자마자 제 심장은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여 뛰기 시작했어요. 차가운 공기가 제 얼굴을 스치자 몸이 저절로 떨렸어요. 태국에서 익숙했던 덥고 끈적끈적한 날씨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주위를 둘러보며 모든 걸 눈에 담아보려고 했어요. 공항은 정말 컸고 반짝이는 바닥과 커다란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가득했어요. 무거운 여행 가방을 질질 끌고 공항을 걸어 다니는데 정말 혼란스럽고 외로웠어요. 모든 게 한국어로 적혀 있어서 아무것도 알아볼 수 없었거든요. 공항은 정말 컸고 반짝이는 바닥과 커다란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가득했어요. 갑자기 불안감이 몰려오면서 내가 여기 온 게 큰 실수였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한 할머니가 다가오셨거든요. 인상이 너무나도 친절해 보이는 한국 할머니셨는데 노란색 조끼를 입고 계셨어요. 그 조끼의 영어로 공항 자원봉사자라고 적혀 있었어요. 할머니가 저를 보며 서툰 영어로 도움 필요해요? 라고 물으셨어요. 저는 안도감에 젖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부탁드려요. 라고 대답했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할머니는 제 팔을 살짝 두드리며 걱정 마요. 내가 도와줄게요. 라고 하셨어요. 할머니는 제 서류를 살펴보시더니 저를 이끌고 공항 여기저기를 안내해 주셨어요. 짐 찾는 곳과 세관을 통과하는 방법도 알려주셨고 제가 일하게 될 시골 마을로 가는 버스까지 찾는 걸 도와주셨어요. 출발하기 전에 할머니는 제가 다시 몸을 떨고 있는 걸 보셨어요. 잠시 자리를 비우시더니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들고 오셔서 제 손에 쥐어주셨어요. 이거 마셔요. 따뜻하게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저는 할머니의 친절함에 감동했어요.
한국에 오기 전 사람들은 한국인들이 저를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저한테 차갑게 대할 거라고 했었거든요. 하지만 이곳에서 만난 할머니는 그런 예상을 완전히 깨트리는 분이셨어요. 정말 따뜻하게 저를 도와주셨죠. 버스에 올라타고 나니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졌어요. 생각했던 것만큼 나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버스에서 보내는 시간은 길었지만 저는 괜찮았어요. 창문에 얼굴을 바짝 대고 바깥 풍경을 보며 놀랐어요. 도로가 정말 매끈해서 태국에서의 울퉁불퉁한 길과는 비교도 안 됐거든요. 도시를 벗어나 시골로 접어들었을 때조차 도로는 완벽하게 유지되고 있었어요. 멀리 보이는 높은 아파트 건물들은 햇빛을 받아 반짝였어요. 도시를 점점 벗어나면서 들판에 깔끔하게 정돈된 농작물들이 보였어요. 모든 것이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고 정말 깨끗했어요. 정말 놀라운 건 휴대폰을 꺼내서 봤을 때였어요. 완전 시골 한가운데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연결이 완벽하더라고요. 믿기지 않았어요. 태국 제 마을에서는 신호 잡히는 것만으로도 행운이었거든요. 문득 집에 있는 가족들이 생각났어요. 항상 저를 걱정하시는 엄마, 제가 이렇게 한국에 온 걸 대단하게 생각하는 남동생, 그리고 직장을 잃고 새로운 일을 구하려 애쓰는 아빠까지. 벌써 가족들이 그리웠지만 제가 여기 온 이유를 알았기에 힘을 낼 수 있었어요. 제가 여기서 버는 돈으로 가족들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할 수 있을 테니까요. 버스는 계속해서 한국의 시골을 지나고 있었어요. 논밭은 우리 마을과 비슷하게 보였지만 거기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계들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저도 저런 기술을 사용해 볼 수 있을지 궁금해졌어요. 해가 질 무렵 드디어 제가 도착할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작은 마을은 저녁 햇살 속에서 조용하고 평화로워 보였어요.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상쾌하고 깨끗한 공기가 저를 감쌌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며 앞으로 겪게 될 일들에 대해 긴장되면서도 설레는 감정을 느꼈어요. 버스 정류장에는 박 씨라는 제 새 상사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키가 크고 진지해 보였는데 저를 보자마자 미소를 지으며 환영합니다. 여행은 괜찮았어요? 라고 영어로 물어보셨어요. 저는 갑자기 부끄러워져서 겨우 네,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는 제 가방을 들어주고는 작은 차로 저를 안내했어요. 차를 타고 제가 머물 곳으로 가는 동안 제가 하게 될 일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다 알아들으려고 노력했지만 생소한 단어들이 많아서 다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잠시 후 작은 집 앞에 멈췄어요. 여기가 당신이 살 곳이에요. 박 씨가 말했어요. 옆집에 가족이 살고 있으니까 필요하면 언제든 도와줄 거예요. 마침 옆집 문이 열리더니 환하게 웃는 여자가 나왔어요. 그녀는 커다란 냄비를 들고 있었는데 정말 맛있는 냄새가 났어요. 그녀가 한국어로 저에게 환영해요 라고 외쳤어요. 박 씨가 그 말을 통역해 주었고 그 여자가 저를 위해 저녁을 준비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그들의 친절에 너무나도 감동했어요. 한국에 오기 전 예상했던 것과는 정말 달랐거든요. 새 집에 들어가 따뜻한 밥과 매콤한 김치를 먹으며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생각했어요.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는 두렵고 불안했지만 이제는 조금 다른 감정이 들었어요. 희망이요. 어쩌면 이 모험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이 이렇게 다를 줄은 정말 예상 못했어요. 처음 제가 일하게 될 작은 시골 마을에 도착했을 때 설렘과 긴장감이 뒤섞인 기분이었어요. 공기는 맑고 깨끗했는데 방콕의 바쁜 거리와는 너무나도 달랐죠. 주위를 둘러보니 끝없이 펼쳐진 들판과 멀리 보이는 산들이 있었어요.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조금은 낯선 기분도 들었어요. 현장 엔지니어로서의 새 일은 쉽지 않았지만 정말 보람이 있었어요. 매일같이 관계 시스템을 손보며 이 지역 농장들이 필요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게 도왔죠. 손으로 직접 해내는 일이었고 제 노력이 농작물에 바로 도움이 되는 걸 보는 게 정말 좋았어요. 한국인 상사인 박 씨는 저를 놀라게 했어요. 한국 상사들은 엄격하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는 공정하고 참을성이 많았어요. 물론 대부분 진지하게 일했지만 항상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제가 실수를 해도 화내지 않았어요. 월급도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매달 가족들에게 돈을 보낼 수 있었는데 그게 참 뿌듯했어요. 저희 가족이 겪은 경제적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돈만이 전부는 아니었어요. 매일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었죠. 단순히 엔지니어링만이 아니라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요. 마을 사람들은 정말 친절했어요. 처음으로 옆집에 사는 이씨 아주머니가 저희 집으로 손수 만든 음식을 가져다 주셨던 게 기억나요. 태국 음식과는 전혀 다른 냄새였지만 나름대로 정말 맛있었어요. 아주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음식을 건네주셨는데 우리가 말로는 잘 통하지 않더라도 그녀의 친절함은 충분히 느낄 수 있었죠.
그게 시작이었어요. 얼마 안 가서 저는 다양한 한국 음식을 시도해보게 되었어요. 한국 드라마에서만 보던 김치가 이제는 제 식탁에 자주 올라오는 음식이 되었죠. 처음엔 맵고 새콤한 맛이 좀 낯설었지만 점점 그 맛에 익숙해지면서 좋아하게 되었어요. 비빔밥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점심 메뉴가 되었고 떡은 말할 것도 없죠. 말랑말랑하고 때로는 달콤한 팥수가 들어있는 떡은 제가 알던 태국의 쌀 요리와는 전혀 달랐어요. 마을 아주머니들은 종종 저를 저녁 식사에 초대해 주셨어요. 처음엔 언어 장벽 때문에 좀 부끄럽고 걱정이 됐는데 아주머니들은 몸짓과 간단한 말로 한국어를 가르쳐 주셨어요. 저도 매일 새로운 단어를 배우는 게 재미있더라고요. 맛있다라는 말을 배워서 그들의 요리를 칭찬하면 아주머니들의 얼굴이 환해지는 걸 보는 게 즐거웠어요. 어느 저녁 김씨 아주머니를 도와 저녁상을 차리고 있었는데 아주머니 책상에 놓여있는 교재를 봤어요. 궁금해서 물어보니 아주머니가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컴퓨터 수업을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정말 놀랐어요. 70대는 좋기 넘으신 할머니가 컴퓨터와 인터넷을 배우고 계시다니요. 한국에서는요. 아주머니는 서툰 영어로 천천히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는 평생 배운다고 믿어요. 나이는 그냥 숫자일 뿐이에요. 정말 감동이었어요. 태국에서는 많은 어르신들, 제 조부모님을 포함해서 기술에 뒤처진 기분을 느끼곤 해요. 이런 거 이제 배울 나이는 지났어 라고 자주 말씀하시곤 하죠. 그런데 김씨 아주머니는 그걸 완전히 뒤집고 계신 거잖아요.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는 걸 몸소 보여주셨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제 나라에 대해 생각해보게 됐어요. 태국에서도 어르신들을 매우 존경하지만 그분들이 계속 성장하고 배울 기회를 많이 제공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만약 태국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얼마나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들과 영상 통화를 하고 스마트폰을 통해 서로 연결될 수 있을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이곳 생활에 익숙해졌어요. 아침이면 들판으로 향했어요. 자갈길 위로 부츠가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함께요. 신선한 공기와 산 너머로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 매번 힘이 났어요. 점심시간에는 동료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며 이야기를 했는데 그들은 태국에 대해 궁금해했고 저는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었죠. 어느 날 고장난 물 펌프를 고치다가 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문득 깨달았어요. 단순히 엔지니어링 기술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말이에요. 제가 상상했던 한국은 소문이나 소셜미디어에서 본 것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물론 어려움도 있었어요. 겨울은 제가 경험했던 그 어떤 추위보다도 강했고 가끔은 태국 음식이나 제 모국어 소리가 그리웠어요. 하지만 그 모든 어려움 뒤에는 늘 즐거운 놀라움이 있었어요. 수학축제 때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전통 춤을 출 때 저보고도 꼭 참여하라 해서 어설프게 춤을 따라 했는데도 모두가 저를 응원해줬어요. 그때 처음으로 이곳에 정말 속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밤마다 침대에 누워 맑은 별을 바라보며 방콕보다 훨씬 선명했어요. 제가 가졌던 선입견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생각하게 됐어요. 한국은 완벽한 곳은 아니지만 제가 예상했던 냉혹하고 불친절한 나라는 전혀 아니었어요. 이곳은 기회가 있고 친절함이 있고 끊임없이 배우는 곳이었어요. 이 경험이 단순히 돈을 벌고 경력을 쌓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더 넓은 세상을 보는 것, 제 자신이 가졌던 편견에 도전하는 것, 그리고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성장하는 기회였어요. 한국에서 몇 달 동안 일한 뒤 드디어 첫 유급 휴가를 받았어요. 정말 기대되더라고요. 그래서 소문으로만 듣던 큰 도시, 서울에 가기로 했어요. 하지만 단순히 관광만 하려는 건 아니었고요. 방콕에서 오랜 친구 폰을 만나려고 했어요. 그도 한국에서 일하고 있어서 오랜만에 만나 얘기를 나누고 싶었거든요. 서울로 가는 버스를 타고 가면서 창밖으로 펼쳐지는 시골 풍경을 보았어요. 푸른 논밭이 점점 더 높은 건물로 바뀌더니 마침내 고층 빌딩들이 나타났어요. 서울 도심에 가까워질수록 심장이 두근거리더라고요. 서울은 정말 거대했어요. 거리에는 사람들과 차들로 북적였고 눈길이 닿는 곳마다 밝은 간판과 높은 건물들이 즐비했어요. 제가 살던 조용한 시골 마을과는 너무나도 다른 풍경이었죠. 버스에서 내려 폰이 보내준 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걸을수록 거리가 점점 좁아지고 환경이 지저분해지더라고요. 점점 불안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곳은 제가 사진에서 본 화려한 서울과는 많이 달랐거든요. 마침내 도착한 건물은 낡고 허름했어요. 페인트는 벗겨져 있고 녹슨 철 계단이 보였어요. 3층으로 올라가 문을 두드렸어요. 폰이 문을 열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마지막으로 봤을 때와는 너무 달라졌더라고요. 얼굴은 여위였고 눈 밑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어요. 사비트리,
폰이 억지로 밝게 인사하며 말했어요. 들어와, 들어와. 저는 방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숨이 턱 막혔어요. 방은 작고 어두웠어요. 가구라고는 얇은 매트리스 몇 개와 작은 테이블 하나가 전부였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곳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 8명의 남자들이 이 작은 공간에 함께 있었죠. 모두 저희처럼 태국에서 온 사람들이었어요. 여기가 내가 사는 곳이야?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 채 물었어요. 폰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진 않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건 이 정도뿐이야. 우리는 바닥에 앉았고 폰은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슬펐어요. 제가 기억하던 그 쾌활한 친구는 아니었죠. 나는 여기 와서 좋은 돈을 벌 수 있을 줄 알았어. 폰이 말했어요. 하지만 모든 게 계획대로 되지 않았어. 나 여기서 불법으로 일하고 있어. 저는 숨이 막혔어요. 불법으로? 그거 위험하잖아. 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원래 약속된 일자리가 없어진 거야. 빈손으로 집에 돌아갈 수 없었어. 우리 가족이 돈을 필요로 하거든. 주변에 앉아있는 다른 사람들을 보니 모두가 똑같이 지치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목이 메어왔어요. 일자리는 어떻게 구해? 제가 물었어요. 폰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브로커라는 사람들이 있어. 그들이 우리에게 일자리를 찾아줘. 하지만 그들은 좋은 사람들이 아니야. 사비트리. 우리를 이용해 먹고 있어. 그게 무슨 뜻이야? 저는 불안에 휩싸인 채 물었어요. 모든 것에 돈을 받아. 폰이 설명했어요. 일자리를 구해주는 것도, 이 아파트도, 심지어 경찰로부터 보호해준다는 명목으로도 돈을 받아. 웃긴 건 이 브로커들이 대부분 한국인도 아니라는 거야. 중국인들이야.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중국인.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한국인들이 태국 노동자들을 학대한다고들 하잖아. 폰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게 사람들이 믿게 하고 싶은 이야기야. 하지만 사실이 아니야.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우리가 여기 있는지도 몰라. 우리를 착취하는 건 이 중국인 브로커들이야. 저는 폰의 말을 이해하려 애쓰며 앉아 있었어요. 태국에서 들었던 이야기와는 너무 달랐거든요. SNS에서 봤던 반반 한국 게시물들, 한국 사장들에게 학대받는 태국 노동자들 이야기가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어요. 다 거짓말이었나? 근데 왜? 제가 물었어요. 왜 중국인 브로커들이 이런 일을 하는 거야? 폰은 어깨를 으쓱했어요. 돈 때문이겠지. 우리처럼 절박한 사람들한테서 많은 돈을 벌어. 그리고 아마 더 복잡한 이유도 있을 거야. 몇몇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중국이 한국을 태국에서 밀어내고 자국 기업들이 들어서려고 하는 게 아닐까 하는 말도 있어.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너무 복잡하고 내가 믿어왔던 것들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폰과 다른 남자들의 지친 얼굴과 절망적인 눈빛을 보니 가슴이 먹먹했어요. 제 일자리를 떠올렸어요. 박 사장님이 얼마나 공정하게 대해주셨는지 생각나더라고요. 그 차이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브로커들을 신고할 순 없어? 제가 물었어요. 경찰이나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을 순 없는 거야? 폰은 고개를 저었어요. 우린 불법 체류자잖아. 경찰에 가면 바로 강제 추방당할 거야. 그리고 빈손으로 집에 돌아갈 순 없어. 가족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잖아. 저는 무력감을 느꼈어요. 폰과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저녁 아파트를 나서면서 제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한국에 오면 적대감과 착취에 시달릴 줄 알았는데 그 대신 친절과 기회를 만났어요. 그런데 이제야 알게 된 건 진짜 착취는 한국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 의해 그늘 속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들은 태국을 한국과 갈라놓고 이익을 챙기려는 사람들이었죠. 서울의 바쁜 거리를 걸으며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어요. 밝은 불빛과 높은 빌딩들이 이제는 어두운 비밀을 감추고 있는 듯했어요. 고향에서 한국에 대해 거짓말을 믿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 직장과 저를 따뜻하게 맞아준 한국 동료들, 마을 사람들을 떠올렸어요. 마을로 돌아가는 버스에 오르며 결심했어요. 폰의 상황을 당장 바꾸기는 힘들겠지만 진실을 알리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요. 제가 겪은 일들을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한국이 어떤 곳인지 보여주려고요. 쉽지 않을 거예요. 모두가 제 말을 믿지는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시도는 해봐야겠어요.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진실이 편안한 거짓말보다 낫잖아요. 그날 밤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이 계속 복잡하게 돌아가면서 폰과 깨우와 나눴던 대화를 반복해서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작고 아늑한 방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내가 배운 모든 걸 이해하려 애썼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눈을 떠서 산책을 하기로 했어요. 맑은 공기가 머리를 맑게 해줬어요. 조용한 마을 거리를 거닐다가 김 할머니가 컴퓨터 수업에 가시는 걸 봤어요.
주름진 얼굴에 기쁨이 가득하신 채로 저한테 손을 흔드셨고, 저도 손을 흔들며 할머니 같은 나이에도 이런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게 신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오후 폰을 다시 만났어요. 작은 카페에 앉아 갓 내린 커피 향이 가득한 공간에서 어제 들었던 이야기를 더 이해하고 싶었어요. 폰. 제가 커피를 천천히 저으며 말했어요. 어제 말한 거 있잖아. 중국 정부랑 그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줄 수 있어? 폰의 눈빛이 진지해지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복잡하긴 한데 쉽게 설명해 볼게. 그녀는 차를 한 모금 마신 뒤에 말을 이어갔어요. 중국은 동남아시아, 특히 태국에서 더 많은 힘을 가지길 원해. 그래서 교묘한 방법으로 한국을 나쁘게 보이게 만들고 있어. 근데 왜? 제가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어요. 그렇게 해서 뭘 얻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봐. 폰이 몸을 앞으로 숙이며 설명했어요. 만약 태국 사람들이 한국과 한국 기업을 싫어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잠시 생각한 후에 답했어요. 한국 기업들이 태국에서 철수할 수도 있겠지? 맞아. 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한국 기업들이 떠나면 빈자리가 생기겠지. 그 빈자리를 누가 차지할 것 같아? 중국 투자자들. 제가 깨닫고 말했어요. 딩동댕. 폰이 대답했어요. 그게 바로 중국이 이 지역에서 영향력을 키우려는 계획의 일부야. 저는 뒤로 기대며 혼란스럽고 화가 나는 감정을 느꼈어요. 근데 그 정보들은 어떻게 퍼지는 거야? 왜 사람들은 그걸 쉽게 믿는 거지? 폰은 한숨을 쉬었어요. 소셜미디어나 뉴스 웹사이트, 심지어 입소문으로 퍼져 한국인들이 태국 노동자들을 학대한다거나 우리나라를 이용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돌아다니고 있어. 물론 그 이야기들 중에 일부는 사실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과장되거나 맥락에서 벗어난 거야. 저는 하이 윤이 한국을 그렇게 반대하는 모습이 떠올랐어요. 근데 사람들은 왜 믿는 걸까? 나도 왜 믿었을까?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사비트리, 깨우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누구를 탓하고 싶어지거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과거에 외국 기업들이 개발도상국 노동자들을 착취한 적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신빙성 있게 들리는 거야. 저는 집에 있는 친구들 생각이 났어요. 얼마나 힘들게 느껴졌던 시간들이 떠오르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가 돼. 하지만 여기에 와보니 현실이 정말 다르다는 걸 알게 됐어. 그치? 깨우가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우리의 실제 경험을 나누는 게 정말 중요해. 그 잘못된 정보를 진실로 바로잡아야 해. 우리가 얘기를 나누는 동안 저는 여러 감정이 교차했어요. 누군가에게 속았다는 분노, 여전히 거짓을 믿고 있는 친구들에 대한 슬픔, 그리고 뭔가를 해야겠다는 결심까지. 그럼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 제가 폰에게 물었어요. 폰이 미소를 지었어요. 작게 시작하는 거야. 우리 이야기를 공유하고 집에 있는 친구들이나 가족들에게 진실을 말해주는 거지. 우리가 여기서 겪은 한국, 완벽하진 않지만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나쁜 곳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저는 박 사장님이 떠올랐어요. 공정한 고용주였죠. 그리고 김 할머니의 컴퓨터 수업도 떠올랐고 항상 김치를 더 챙겨주는 친절한 아주머니도 생각났어요. 있잖아. 제가 말했어요. 처음 여기 왔을 때 정말 무서웠어. 내가 나쁜 대접을 받을까봐, 인간 이하로 여겨질까봐 걱정했거든. 근데 오히려 반대였어. 사람들이 친절했고 따뜻하게 대해줬어. 물론 도전할 일도 있었지만 내가 들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 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바로 직접 경험의 힘이야. 이제 더 많은 태국 사람들이 우리가 본 걸 본다면 정말 많은 게 바뀔 거야. 우리가 음료를 마치면서 저는 새로운 사명을 느꼈어요. 이제 단순히 열심히 일하고 돈을 보내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진실을 알릴 책임감이 생긴 거죠. 나 이거에 대해 글을 써볼까 해. 제가 폰에게 말했어요. 소셜미디어나 블로그 같은 데에 사람들이 진짜 이야기를 알아야 해. 폰이 웃으며 말했어요. 좋은 생각이야. 사비트리. 내 말이 우리나라와 한국 사이에 다리를 놓아줄지도 몰라. 다른 사람들이 만들려고 하는 벽 대신의 말이야. 그날 저녁 해가 지는 한국 시골길을 걸으며 저는 예전과는 다른 감정을 느꼈어요. 이제 저는 단순한 태국 출신의 한국에서 일하는 엔지니어가 아니었어요.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자 다리를 놓는 사람이 되었죠. 그리고 이 여정을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정말 자부심이 들었어요. 저는 복잡한 마음으로 작은 한국 마을로 돌아왔어요. 서울에서 배운 것들로 머리가 어지러웠거든요. 폰이 겪고 있는 끔찍한 생활 조건과 상황이 계속 떠올랐어요. 마치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에 발을 들인 기분이었어요. 익숙한 흙길을 따라 제 아파트로 걸어가면서
전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정원에 물을 주며 밝게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는 이씨 아주머니, 동네 고깃집에서 풍겨오는 군침 도는 고기 굽는 냄새, 마을회관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노는 소리, 이런 작은 것들이 갑자기 너무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한국에 대해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자꾸 떠오르면서 뒤척였죠. 고향에서 봤던 모든 화난 소셜미디어 글들, 나쁜 한국 상사들과 태국 노동자들에 대한 열악한 대우에 관한 이야기들이 떠올랐어요. 그런데 이제는 진실을 알았어요. 적어도 다른 한 면을 본 거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산책을 나갔어요. 해가 막 떠오르며 하늘을 아름다운 분홍색과 주황색으로 물들이고 있었어요. 걸어가다가 마을 어르신인 김씨 아저씨가 공원에서 아침 운동을 하는 모습을 봤어요. 아저씨가 환한 미소로 저에게 손을 흔들었어요. 사비트리 씨. 아저씨가 저를 공손하게 부르며 말했어요. 아침부터 어때요? 저는 갑자기 아저씨와 대화하고 싶어져서 그쪽으로 걸어갔어요. 저는 괜찮아요. 김씨 아저씨, 그냥 생각이 많아서요. 아저씨는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생각하는 건 좋은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히 털어놓기로 했어요. 한국이 제가 예상했던 것과 많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좋은 쪽으로요. 김씨 아저씨는 눈을 반짝이며 웃었어요. 아, 그렇죠. 눈으로 직접 보면 항상 다르게 보이잖아요? 우리는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저씨는 젊었을 때 다른 나라들을 여행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줬어요. 처음 태국을 방문했을 때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리고 태국 사람들의 친절히 자신의 시각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 사이 점점 더 많은 마을 사람들이 우리 곁에 모여들었어요. 이내 작은 무리가 형성되어 공원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웃었어요. 저는 이 순간이 특별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고향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었죠. 저는 외국인이었지만 이곳에서 가족처럼 대해주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관계 프로젝트 현장에 출근했어요. 첨단 기술을 바라보며 자연스럽게 태국의 집이 떠올랐어요. 저희 농장들은 여전히 오래된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고 많은 농부들이 생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점심시간에 저는 동료 지혜 씨와 함께 앉아 있었어요. 몇 달 동안 우리는 좋은 친구가 되었어요. 가끔은 서로의 말을 잘 못 알아들을 때도 있었지만요. 지혜 씨, 제가 비빔밥을 쓸쓸히 쳐다보며 물었어요. 혹시 제가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지혜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김치를 입에 넣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로 태국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해요? 지혜 씨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저는 고향에서 들었던 소문과 이야기를 설명했어요. 많은 태국 사람들이 한국인들이 우리를 무시하거나 우리를 이용하려고 한다고 믿고 있다는 얘기요. 지혜 씨는 제 말을 진지하게 들으면서 눈이 점점 커졌어요. 제가 이야기를 마치자 고개를 저었어요. 사비트리 씨, 전 그런 줄 몰랐어요. 제가 아는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태국을 정말 좋아해요. 태국 음식, 해변, 문화, 이런 것들요. 방콕이나 푸켓에 가보는 게 꿈인 사람들도 많아요. 그녀의 말을 듣고 저는 안도감과 동시에 슬픔이 밀려왔어요. 소문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에 안도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 소문을 믿고 있다는 게 슬펐어요. 그날 저녁, 저는 큰 결심을 했어요. 노트북을 열고 블로그를 시작했죠. 제목은 나의 한국 모험 이야기 속 진실이라고 정했어요. 첫 번째 글에는 그동안 겪었던 일들에 대해 썼어요. 좋은 것들도 나쁜 것들도요. 마을 사람들의 친절함, 제가 찾은 기회들, 그리고 사귄 친구들에 대해 썼죠. 하지만 폰의 상황과 불법 체류 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도 함께 적었어요. 글을 쓰면서 마음속에 있던 무거운 짐이 풀려나가는 느낌이었어요. 드디어 진실을 말하고 있는 기분이었죠. 저만의 진실을요. 이 경험들을 나눔으로써 다른 태국 사람들도 한국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랐어요. 몇 주가 지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블로그에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도 댓글을 남기기 시작했죠. 사람들이 저마다의 이야기와 경험을 나누었어요. 어떤 사람은 저와 동의했고 어떤 사람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제게 경고를 해줬던 어린 시절 친구 하이 윤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그녀는 이렇게 썼어요. 사비트리, 내 블로그를 읽었어. 솔직히 말하자면 나도 생각이 많아졌어. 어쩌면 내가 한국에 대해 잘못 생각했을지도 몰라. 우리 모두 너무 빨리 판단했을 수도 있겠네. 내 이야기를 공유해줘서 고마워. 그녀의 글을 읽으면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제가 한국에 온 것이 단지 가족을 경제적으로 돕는 것,
이상의 일이었다는 걸 깨달았죠. 저는 두 문화 사이의 다리가 되었고 오해의 벽을 허물어가는데 작은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펼쳐진 아름다운 한국 시골을 바라보며 저는 희망을 느꼈어요.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많고 앞으로 마주해야 할 도전들도 많겠지만 우리의 이야기와 경험을 나눔으로써 우리나라들 사이에 더 나은 이해가 생길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저희 항공모험은 예상보다 훨씬 큰 의미를 가지게 되었어요. 이 경험은 제 시야를 넓혀주었고 제 믿음을 흔들었으며 세상을 직접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이제야 비로소 제 여정이 시작됐다는 것을 깨달았어요.